수경시설 계획에 대한 건데요. 이 물을 활용한 시설들, 뭐 분수나 연못 같은 거 만들 때 뭘 고려해야 하는지 그 기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먼저 이 물의 움직임, 그러니까 수리학적 원리를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볼까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분출형, 그러니까 위로 쏘아 올리는 상승형이죠. 아, 분수 같은 거요? 네, 대표적인 게 분수죠. 그냥 일반 분수도 있고 조형물하고 같이 있는 분수, 또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음악 분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요. 특히 요즘 많이 보이는 바닥 분수 있잖아요. 그건 설비가 땅 속에 있으니까 물 안 쓸 때는 그냥 광장으로 쓸 수 있거든요. 아, 네네. 아이들 막 뛰어놀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 효율이 아주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땅 밑에 숨겨두는 아이디어. 그거 참 재밌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아래로 떨어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두 번째는 하강형, 낙하형이라고도 하고요. 인공폭포나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벽천, 이런 것처럼 높이차를 이용해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형태입니다. 아, 폭포 소리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물 떨어지는 소리도 크고 또 움직임도 눈에 잘 띄니까 공간에 좀 활기를 불어넣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시선이 집중되는 곳, 그런 데 많이 만듭니다. 확실히 시원한 느낌도 들고요. 소리까지 디자인 요소가 되는 셈이군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수평형입니다. 흐름형이라고도 하는데 실개천이나 도섭지처럼 얕은 물이 이렇게 좀 완만하게 흘러가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졸졸 흐르는 느낌. 네. 이용자들 동선을 이렇게 유도하거나 아니면 벤치 같은 휴식 공간 배경으로도 좋고요. 수심이 보통 30cm 이하로 낮아서 아이들 발 담그고 물놀이 하는 장소로도 많이 쓰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은 물이 그냥 고여있는 형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존형 정수형이라고 하는데 연못이나 요즘 미러폰드라고 하죠. 거울처럼 비치는 연못, 그런 것처럼 물을 가둬두는 방식입니다. 아, 잔잔한 연못이요. 네, 주변 풍경이 물에 이렇게 비치면서 정적인 아름다움을 만들고요. 또 뭐 온도나 습도 조절 기능도 조금 하고요. 특히 생태 연못으로 만들면 그 자체로 작은 생물들의 서식지, 그러니까 비오톱이 되기도 하고요. 빗물을 모아서 홍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생태적 가치가 꽤 높죠. 네 가지 유형, 분출, 하강, 수평, 보존. 이제 대략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시설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게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노는 물놀이형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경관형으로 만들 거냐, 이거던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아, 네. 그게 정말 핵심적인 결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설 성격만 가르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의무부터 시작해서 설계 기준, 운영 방식, 예산까지 모든 것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환경보존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서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인공시설물, 이렇게요. 그럼 만약에 물놀이 금지라고 써 붙이거나 뭐 울타리를 쳐놓으면 물놀이형이 아닌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금지 표시를 하고 또 울타리나 관리 인력 배치 같은 물리적인 접근 차단 조치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물놀이형에서 제외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이 시설의 그 명시된 의도보다는 실제 사용 형태나 사용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사용 가능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설계한 사람은 이건 그냥 경관용입니다. 보기만 하세요. 라고 의도했더라도 막상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쉽게 걸터 앉거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턱이 낮고 물 깊이도 얕고 뭐 심지어 분수 노즐을 만져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되어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아, 그렇죠.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이들은 그냥 들어가서 놀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실제 의도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물놀이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놀이형으로 분류되는 순간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확 늘어나거든요. 아주 엄격한 수질 관리 기준, 안전 기준 같은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수조 가장자리 디자인 하나, 뭐 그냥 아이들이 앉기 편하게 좀 낮게 디자인했을 뿐인데 그 결정 때문에 매년 수백만 원이 드는 수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또 그 관리 인력을 따로 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냥 디자인 결정 하나가 그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초기 설계 단계가 단순히 미적인 걸 결정하는 걸 넘어서 이런 법적, 재정적 문제까지 고려하는 어찌 보면 핵심적인 위험 관리 과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정말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네요. 그럼 만약에 물놀이형으로 분류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들이 생기나요? 우선 시설 운영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치 명세서, 도면, 수질 관리 계획서 같은 서류들을 내야 하고요. 나중에 뭔가 바뀌면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군요. 네, 이걸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요. 수인성 질환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질 기준도 당연히 까다롭겠죠?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pH 농도, 물의 탁한 정도인 탁도, 그리고 대장균 수치, 또 용소 소독을 할 경우에 잔류 염소 농도까지 이런 기준들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특히 대장균 같은 경우는 100ml당 200개체수 미만이어야 하고요. 기준이 꽤 촘촘하네요. 관리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요. 네, 안전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관리 기준이 바로 수심입니다. 법적으로 30cm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익사사고를 막기 위한 핵심 규정이죠. 아, 30cm. 네, 그리고 물에 떠다니는 부유물이나 바다에 가라앉은 침전물은 수시로 제거해야 하고요. 용수 관리도 중요한데 저류조 청소는 주 1회 이상, 물 교체도 주 1회 이상, 아니면 물 전체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여과장치로 거르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독도 의무사항이고요. 와, 관리할 게 정말 많네요. 검사도 자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운영기간 중에는 15일마다 1회 이상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라는 데 기록해서 보관하고 다음해 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개방 중지하고 원인 제거 같은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검사받고 그 결과를 5일 안에 또 보고해야 합니다. 야, 급기무비도 관리해도 정말 낭만치 않겠어요. 단순히 물 채우고 펌프만 돌리는 게 아니군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에서 사용하고 나온 물이나 뭐 청소할 때 나오는 폐수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걸 놓치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수경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수, 특히 필터 청소할 때 나오는 물이나 물 교체 시 나오는 물은 법적으로 하수, 그중에서도 오수로 취급됩니다. 오수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오수관로를 통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 우수관이나 하천 같은 데로 바로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죠. 직접 방류는 안 되는군요. 직접 방류하려면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배출하는 물 수질이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기준만큼 깨끗해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와, 이건 계획 단계에서 진짜 놓치기 쉬운 숨겨진 비용이 되겠는데요. 시설 자체 공사비 말고도 그 오수관까지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시설 위치에서 부진에 가장 가까운 공공오수관 맨홀까지 땅을 파서 관을 연결해야 하니까 그 토목공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죠. 특히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존 오수관로랑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 단계부터 여기에 오수관이 제대로 연결될 수 있나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숨겨진 비용까지 다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해야 할 텐데요. 고려할 게 워낙 많아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국가건설 설계기준 KDS 같은 지침을 보면 펌프, 배관, 조명, 수조 이런 개별 요소들을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보고 접근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시작은 부지 분석이죠. 주변 환경을 아주 꼼꼼히 봐야 합니다. 부지 분석이요. 어떤 걸 봐야 하나요? 예를 들어 기후 조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면 분수 물질기가 막 흩어날려서 주변이 젖거나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걸 비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수조 폭을 분수 높이의 2배 이상, 바람이 정말 강하면 4배 이상으로 넓게 하거나 아예 바람막이가 되는 구조물을 같이 계획해야 합니다. 겨울철 동결 문제도 당연히 대비해야 하고요.
지형이나 햇빛 같은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지형의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폭포나 계류 만들기에 유리하고 또 낮은 곳은 연못을 배치하거나 배수 계획이랑 연결하기 좋겠죠. 일조, 즉 햇빛 방향은 물에 비치는 반사 효과나 그림자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고요. 조망도 중요한데 공원 입구나 광장처럼 사람들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시각적 초점에 배치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 주변 환경을 볼 때는 오염된 빗물 같은 게 흘러들어오기 어려운 위치를 고르고 주변의 녹지나 식재와 잘 어우러지게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기능적인 부분 외에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공간에서 느끼는 경험, 미적인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걸 넘어서 시각, 청각, 촉각 같은 다양한 감각을 만족시켜야죠. 물소리, 물의 질감, 빛의 반사 이런 것들이요. 특히 요즘 굉장히 강조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배리어 프리 원칙을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만들어서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쓰는 식으로요. 모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재료는 가급적이면 돌이나 나무 같은 자연 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계획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자료에서 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건조 상태를 고려한 설계가 중요하다고요. 이건 그냥 텅 빈 수조가 보기 흉하지 않게 하는 것, 그 이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동파 방지 때문에 또 유지보수 때문에 몇 달씩 수경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국가 설계 기준에서도 물이 없을 때의 경관을 고려하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네, 겨울엔 거의 다 꺼져 있죠. 그렇죠. 이걸 단순히 흉하지 않게 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물이 없는 비가동 시에도 그 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한 바닥 분수가 좋은 예인데요. 물이 안 나올 때는 아이들 놀이광장이나 작은 공연 무대로 쓰일 수 있잖아요. 아, 네네. 이런 식으로 수경시설을 그냥 물이 있을 때만 쓰는 단일 목적 시설로 보지 말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공공간의 여러 가지 운영 모드 중 하나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마감재 선택이나 형태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 마른 수조 바닥에 벤치처럼 앉을 수 있는 턱을 디자인한다든지요. 이렇게 하면 시설이 특정 계절에 그냥 버려진 공간, 죽은 공간이 되는 걸 막고 공공공간에 투자한 비용의 효용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와, 건조 상태 디자인.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수경시설을 사계절 내내 쓸모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아까 잠깐 언급된 생태적인 측면, 비오톱 디자인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수경시설은 잘 계획하면 도시 생태계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비오톱, 즉 작은 생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공적인 시설이지만 최대한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수원, 물은 빗물이나 한 번 사용한 물을 처리한 중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가뭄때를 대비해서 보충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하고요. 구조는 최소 면적을 한 5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중앙부 수심은 최소 0.6m 이상 확보하는 게 좋고요. 물 가장자리, 호환은 직선보다는 좀 불규칙한 형태로 만들고 경사도 아주 완만하게 한 10도 이하로 해서 물과 식물이 잘 자라고 개구리 같은 양소류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연 정화 기능도 넣을 수 있나요? 네, 주변에 흙이랑 식물을 이용한 식생여과대나 자갈 같은 걸 이용한 쇠석여과층을 둬서 물이 자연스럽게 정화되도록 유도할 수 있고요. 식재는 다양한 종류의 수생식물을 도입하되 햇빛이 물속까지 잘 들어가도록 수면의 최소 60% 정도는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는 키 큰 나무, 작은 나무, 풀 이렇게 다층 구조로 식물을 심어서 하나의 작은 완결된 생태계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시설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적인 시스템, 기계, 전기, 배관, 소위 MEP 얘기를 좀 해볼까요? 물을 돌리고 뿜어내려면 역시 펌프가 핵심이겠죠? 네, 수순환 및 수리 설계의 심장은 단연 펌프죠. 물속에 설치해서 안 보이니까 미관상 깔끔한 수중 펌프가 있고 땅 위에 설치해서 유지 관리가 좀 더 편한 육상 펌프가 있는데 현장 여건에 맞게 선택해야 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필요한 물의 양, 즉 유량과 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높이, 양정을 정확하게 수리 계산해서 딱 맞는 용량의 펌프를 선정하는 겁니다. 너무 크거나 작으면 안 되니까요.
배관이나 노즐 재질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배관은 오래가고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STS나 폴리에틸렌, PE관 같은 걸 주로 쓰고요. 땅속에 묻는 배관은 겨울에 얼지 않도록 그 지역의 동결 심도보다 더 깊게 묻어야 합니다. 노즐은 물 분사 형태를 결정하는데 이것도 녹이 슬면 물줄기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막힐 수 있으니까 스테인리스나 크롬 두금된 황동 재질 같은 걸 써야 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급수 설비, 또 청소나 겨울철 물빼기를 위한 배수설부도 당연히 필수입니다.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시스템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처리 및 정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여과장치, 필터죠. 이게 나뭇잎이나 모래 같은 이물질을 걸러줘서 펌프나 노즐이 막히거나 고장나는 걸 막아주고 또 물을 맑게 유지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통 펌프가 물을 빨아들이기 직전, 그러니까 흡입 측 앞에 설치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놀이행 시설은 소독이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그냥 보는 경관형 시설이라도 녹조가 심하게 끼거나 악취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독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수영장처럼 염소 소독입니다.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소독 효과가 물속에 남아있는 잔류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화학약품이라 생물에는 해로울 수 있죠. 자외선, UV살균은 화학약품을 안 쓰니까 친환경적인데 소독 효과가 자외선 램프를 통과하는 순간에만 나타나고 물속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오존 O3 처리는 살균력이 아주 강력하지만 설비가 좀 비싸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어떤 방식을 쓸지는 물놀이 여부, 연못에 물고기 같은 생물이 사는지 여부, 잔류 효과가 꼭 필요한지, 비용,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못 같은 데는 폭기장치, 에어레이터라고 해서 물에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장치를 설치하면 물속 산소 농도를 높여서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데 꽤 효과적입니다. 물과 전기가 같이 쓰이는 곳이니까 전기는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전기설비법이나 관련 기술 표준 KSC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감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땅으로 전류를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접지를 확실하게 하고 누전이 발생했을 때 전기를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요. 물속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설비, 예를 들어 수중 펌프나 수중등 같은 것들은 완벽하게 방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야간 경관을 위한 조명도 신경 쓸 게 많겠네요. 네, 수중등이 야간 경관에 중요하죠. 이것도 당연히 완전 방수 등기구를 써야 하고 전선 연결 부위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전용 방수 접속함, 조인트 박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나중에 램프 수명이 다해서 교체해야 할 때 작업하기 쉽게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펌프나 조명 같은 것들을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켜고 끄거나 제어하는 제어반, 컨트롤 패널은 비바람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외암에 설치하고 누가 봐도 작동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된 표시등, 예를 들어 운전 중일 땐 적색등, 정지했을 땐 녹색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조물 자체, 예를 들어 물을 담는 수조나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수조는 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자연스러운 연못 형태는 벤토나이트라는 점토를 이용한 방수층을 만들기도 하고 분수대처럼 딱 각이 잡힌 정형시설은 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듭니다. 크기는 담아야 하는 물의 양, 담수량과 분수 같은 경우 물이 얼마나 튀는지 비산을 고려해서 충분한 크기로 만들어야 하고요. 수조의 가장자리, 즉 엣지 디자인이 꽤 중요합니다. 이게 시설의 전체적인 형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조절해서 물놀이형이냐 아니냐 분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재료 선택도 중요하겠네요. 물에 계속 닿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물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재료는 기본적으로 내구성, 내수성, 내화학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물에 강하고 오래가고 소독약품 같은 화학물질에도 잘 견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강석이나 고품질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재료들이 주로 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물에 잠겼을 때 색이 변하거나 녹슬거나 혹은 해로운 물질을 내뿜는 재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이걸 실제로 시공할 때, 특히 이것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시공 단계에서의 위험 관리 포인트 같은 거요. 딱 두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단연 방수와 동파 방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수와 동파 방지? 네. 특히 방수는 정말 완벽해야 합니다. 이게 시설의 내구성, 수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이 새기 시작하면 단순히 물 낭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물 자체를 손상시키고 나중에 그걸 보수하려면 정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거든요. 방수 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떤 걸 주로 쓰고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공법은 다양합니다. 자연스러운 연못에는 벤토나이트 점토를 깔거나 방수 시트를 까는 방법을 많이 쓰고요.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액체 형태의 방수제를 바르는 도막 방수나 시트를 붙이는 시트 방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콘크리트 자체를 물이 잘 스며들지 않도록 만드는 수밀 콘크리트 공법도 병행하고요. 만약 정말 높은 신뢰성이 필요한 중요한 시설이라면 한 가지 공법만 쓰기보다는 여러 공법을 겹쳐서 시공하는 복합 방수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 방수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가 이어지는 부분처럼 물이 새기 쉬운 취약 부위에 먼저 방수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탄성이 좋은 도막 방수제를 2번 이상 바릅니다. 그 다음 방수 시트를 덮고 시트 보호를 위해 부직포 같은 걸 깔아준 뒤에 마지막으로 보호용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식이죠. 여러 겹으로 방수층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수 공법을 사용했든 시공이 끝나면 반드시 수조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일정 기간 동안 물이 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담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최종 검증 단계죠. 정말 꼼꼼하게 해야 하는군요. 그럼 다른 하나? 겨울철 얼어서 터지는 문제, 동파 방지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동절기 관리 및 동파 방지는 필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겨울에 시설 가동을 멈추고 물을 뺄 때 배관이나 펌프, 필터, 수조, 구석구석에 물이 조금이라도 고여서 얼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완벽하게 물이 빠지는 구조, 퇴수 구조로 설계하는 겁니다. 아, 물이 완전히 빠지게끔? 네, 조금이라도 고여 있으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해서 배관이나 기기를 터뜨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땅속에 묻는 모든 수도 관련 배관은 그 지역의 최대 동결 심도, 즉 겨울철 땅이 가장 깊게 오는 깊이보다 더 깊게 묻어야 하고요. 겨울이 오기 전, 보통 첫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시스템 가동을 중단하고 물을 완전히 빼낸 다음 펌프처럼 얼면 손상되기 쉬운 민감한 장비는 아예 분리해서 실내에 보관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보온재로 잘 감싸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형 시설이라면 안전 문제를 더 신경 써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수심은 30cm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요. 바닥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표면은 뛰어다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게 둥글게 처리하고 아이들 손가락이나 발이 낄 수 있는 틈새 혹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출부가 없도록 세심하게 디자인해야 하고요. 물 빠지는 배수구 덮개는 특히 중요한데 아이들 몸이 빨려 들어가는 끔찍한 흡착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기준에 맞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쉽게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안전요원 배치 같은 것도 필요할까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이라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용규칙, 수심정보, 비상시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적은 안전 안내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설치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군요. 결국 시설을 오랫동안 문제없이 잘 유지하는 게 관건일 텐데 이 지속적인 관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시설을 만들 때부터 종합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모든 점검이나 보수 내용을 꼼꼼하게 정비일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요. 계절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계절별 체크리스트요? 네. 예를 들어 봄에는 가동 준비를 해야 하니까 겨우내 비워두었던 수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구조물에 금 가거나 손상된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처음으로 물을 채우면서 새는 곳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요. 분리 보관했던 펌프를 다시 설치해서 시운전해보고 여과장치나 소독장치 상태 점검하고 전기나 조명 시스템 테스트하고 안전시설물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여름 운용 중에는 거의 매일 물 위에 떠다니는 이물질 건져내고 안전상태 순찰하고
주간 단위로는 수질 측정에서 필요하면 약품 투여하고 펌프나 스트레이너, 거름망 점검하고 필터 압력 확인해서 필요하면 역세척하고요. 월간 단위로는 소독 약품 재고 확인하고 제어박이나 조명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요. 가을에는 이제 가동 중단을 준비해야 하니까 물을 완전히 빼고 다시 한번 청소하고 펌프 같은 민감한 장비는 분리해서 보관하고 여과기도 물 빼고 청소하고 전체 전원 차단하고 안전시설물 철거해서 보관하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펌프의 부하나 소음 상태, 노즐 막힘이나 분사 상태, 여과 설비 상태, 수중 등 누수 여부, 제어반 타이머나 누전 차단기 작동 상태 등등 주요 부품별로 정기 점검 항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다 돈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을 텐데요. 초기 설치 비용 외에 운영 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비용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할까요? 네, 시설을 처럼 짓는 데 드는 비용, 즉 자재비, 노무비 등으로 구성된 설치 비용, 캐펙스가 있고요. 그 이후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전기료, 수도료, 약품비, 부품 교체비, 점검 및 수리 인건비 같은 운영 유지비, 오펙스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보수나 교체를 대비해서 시설 개선 충당금 같은 예산을 미리 적립해두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많은 경우 초기 설치 비용 캐펙스를 어떻게든 아끼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시설의 전체 수명, 예를 들어 10년, 20년 동안 들어가는 총 소유 비용,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을 줄이는 겁니다. 총 소유 비용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초기 비용 캐펙스가 조금 더 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운영비 오펙스를 절감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더 경제적이고 현명하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 살 때 가격이 좀 싼 수중 펌프를 설치하는 대신 초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고 고장이 적으며 유지 보수가 쉬운 육상 펌프를 선택한다고 해보죠. 그럼 당장은 돈이 더 들지만 매년 내는 전기요금과 고장났을 때 수리비, 그리고 관리하는 데 드는 인건비를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아낄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동의한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도 당장은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영 인력과 시간을 줄여주니까 운영비, 오펙스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생애주기 비용 분석, LCCA,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애널리시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거 지금 설치하는데 얼마야가 아니라 이 시설을 수명 다할 때까지 소유하고 운영하는데 총 얼마가 들고 어떤 방식이 가장 지속 가능하면서 비용 효율적인가 이걸 묻고 답하는 접근법입니다. 특히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공편의 시설이라면 이런 관점이 더욱 중요하겠죠. 더 회복력 있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시설을 만드는 길입니다. 와, LCCA, 생애주기 비용 분석. 이건 정말 시설 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생각이네요. 싸게 짓는 것보다 똑똑하게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런 원칙들이 실제로 잘 적용된 좋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매년 선정하는 대한민국 적용 대상 수상작들을 보면 좋은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대통령상을 받은 서울 강남의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큰 규모의 음악 분수와 자연적인 느낌의 계류 같은 다양한 수경 공간을 아주 잘 조성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또 과거 수상작 중에 수원 아이파크 시티 같은 경우는 정말 대규모 단지 전체를 물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관통해서 디자인했는데요. 중심 커뮤니티 공간인 아쿠아 아일랜드, 잔잔한 미러폰드라 인상적인 스트림 아일랜드 등등 아주 다채로운 물 관련 공간들을 연출했죠. 이런 사례들은 수경시설이 단순히 보기 좋은 장식물을 넘어서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 되고 그 장소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용한 사례들은 어떤 점을 시사할까요? 흔히 세계 3대 분수쇼로 꼽히기도 하는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앞 분수나 두바이몰 앞에 있는 분수, 그리고 역사가 아주 깊은 바르셀로나 몬주이 건덕의 마법의 분수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건 단순한 분수가 아니라 음악과 조명, 그리고 물의 움직임을 정말 정교하게 결합시킨 하나의 거대한 수중 공연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례들은 수경시설이 정말 잘 만들어지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어마어마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료에 소개된 일본 미시마시 사례는 앞서 본 화려한 사례들과는 결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완성도보다는 그 과정이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에 있는 미시마시의 겐베이강 복원 사례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원래 이 도시는 후지산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지하수가 도시 곳곳에 용천수로 솟아나는 말 그대로 물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제지공장 같은 곳에서 공업용으로 지하수를 너무 과도하게 퍼올리는 바람에 용천수가 마르고 강이 거의 죽다시피 황폐해졌습니다. 물의 도시가 물을 잃었군요. 그런데 이걸 복원하는 과정이 아주 특별합니다. 보통 이런 사업은 시청 같은 행정기관이나 기업이 주도하기 마련인데 미시마시는 시민운동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강을 어떻게 살릴까 하고 계획 워크숍을 열고 지역의 비영리단체 NPO가 중심이 돼서 강과 관련된 여러 이벤트를 주관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천 청소를 했어요. 물론 시청에서는 필요한 기반시설 예산을 확보해주고 지역 기업들도 기술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력했죠. 그 결과 강의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복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진 하천을 보러 오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되는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와, 행정이 주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망가진 하천을 살려낸 거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시마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수경시설이나 하천 복원의 성공이 단지 기술적인 완성도, 얼마나 멋진 분수를 만들고 얼마나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 이를 기꺼이 지원하는 기업, 그리고 이런 활동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행정, 이 세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인프라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가 직접 계획하고 또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프로젝트는 단순히 보기 좋은 시설물을 넘어섭니다. 그건 우리 동네에 대한 공동의 자부심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그 시설과 공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같은 계획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초기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듣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존의 관주도 사업 방식 외에 이런 공동체 기반의 접근 방식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